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샷떨기의 민홍섭, 이승훈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회계를 한 번이라도 이제 다뤄봤던 분들이면 한 번쯤 아마 궁금했을 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회계의 역사인데요. 회계 역사를 다루었던 이제 영국의 학자서 H. 요프는 회계가 이제 회계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고 또 회계는 시대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했을 만큼 회계가 이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기업 경영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언어가 바로 회계잖아요. 이 회계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님, 보통 회계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만큼 이 주식회사라는 게 처음 생기고 혹은 이제 기업이 조금 근대화되는 시기라고 보는 한 17세기 이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1600년도 초 정도에 세워졌으니까 아마 그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회계를 뜻하는 영어가 뭐죠? 어카운팅? 네, 맞습니다. 회계는 영어로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회계를 뜻하는 어카운팅 이 단어는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한 1300년경? 아콘뜬이라는 이제 프랑스어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300년경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도 더 지난 시기네요. 이 아콘뜬이라는 단어가 불어로 아콩테라는 이제 세다, 계산하다, 열거하다라는 뜻에서 단어가 발전된 것인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받거나 지불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라는 의미나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회계를 하는 행위랑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영어 중에는 책임성이라는 뜻을 지닌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이 단어 역시도 회계를 뜻하는 불어인 accountability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만큼 회계와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원을 따져보면은 숫자를 세거나 가치를 매기는 거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임하라. 상당히 좀 엄중하게 좀 그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회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책임성, 윤리성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원 하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이제 회계감사를 보통 이제 오딧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AUDIT. 그렇죠. 저도 이제 맨 처음 이제 회계법인 입사해가지고 다들 주변에서 그냥 오딧 거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었는데 이 회계감사 오딧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역시도 우리가 이제 오디오 할 때처럼 이 듣다라는 의미에서 좀 유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통치자인 왕이 회계 기록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로부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 듣는다는 의미에서 오디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에는 회사 얘기를 좀 잘 들어라. 듣고 귀를 열고 들어라. 약간 이런 의미랑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네. 여러분 혹시 이 화면에 나가는 사진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슨 옛날 선비들이 쓴 서적이나 어떤 문서 같이 생겼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분계장, 총계정 원장,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런 게 남아있어요. 이게 약간 그럼 한국의 다트 파일 원조 버전. 그쵸. 보시는 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개성상인이었던 박영진가의 회계 장부인데요. 실제 1887년부터 쓰여진 회계 기록으로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판 복식부기 실무 장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문화재로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식부기가 이때부터 있다는 거네요. 네, 이 문서들은 말씀드렸다시피 1887년부터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배당 내용 같은 것 등등 해서 한 30만 건의 거래에 대해서 이 복식부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 비용 처리나 투자자별 수익 배분 등 이제 오늘날의 기업 경영 방식과 유사한 현대판 복식부기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실제 좀 조선시대 이 분계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네. 해당 회계장부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삼을 매입하면 종산포 1750량을
자산 계정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봉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현금을 이만큼 이제 1750냥이 나가면 아래 하자를 써서 뭐 지출이 됐다라는 분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재고 들어오고 현금 빠지고. 그쵸. 진짜 뭐 지금의 분계장이랑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 형식 자체는 똑같은데요, 개념이.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뭐 이제 고려시대 때 상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상인들 사이에서 이 복식부기가 발명이 되고 이어져 내려온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제가 알기로 이제 회계는 굉장히 이제 오랜 인류의 활동 중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고대 그 바빌로니아 시대 때부터 장부를 뭐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쐐기 문자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아니면 이집트라던가 아니면 로마 시대에서도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세금이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세수라던가 세출을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뭐 정보회계가 됐건 세무회계가 됐건 다 비슷한 개념일 텐데, 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진짜 현대 회계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식부기의 발명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회계 원리 시간에 뭐 회계, 뭐 복식부기의 뭐 시초 아버지다 뭐 이런 사람을 바로 이제 루카 파치올리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루카 파치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루카 파치올리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현대 회계의 좀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을 찾아보니까는 이제 초상화 같은 게 이제 내려오면서 검색해보면 수학자라고 나와요. 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동료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1494년에 루카 파치올리가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론이라는 이제 책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파치올리 자체가 복식부기를 이제 발명했다라기보다도 그 이전부터 이 상인들 사이에서 내려왔던 어떤 관습이었던 이 복식부기의 형태를 집대성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파치올리가 이런 걸 대집성 관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서 근대까지 만들어지는 회계관련 서적들이 이 파치올리의 책을 바탕으로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회계 역사에서 매우 그 중심 저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실제 이 파치올리의 책을 좀 원문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뭐 구글링을 해봤는데 실제 책의 스캔본을 볼 수 있긴 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이탈리아어여서 사실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수학 도형들만 좀 이렇게 막 보이는. 다행히 근데 이제 이 회계 부분만 뭐 좀 책의 원문을 보고 싶어서 뭐 그 영어로 번역한 뭐 시애틀에 이제 파치올리 학회가 있어서 해당 원문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파치올리 책 중에서 이 회계 가능장을 뭐 컴피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복식부기뿐만 아니라 뭐 회계, 재무에 관련한 뭐 기초적인 원리도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뭐 파치올리가 이제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차변은 뭐 페르, 뭐 대변은 아라고 설명을 했고, 이에 따른 뭐 구체적인 거래 유형도 그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영어로 된 원문을 좀 찾아보면 뭐 세부 계정별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게 되면 뭐 재고자산 평가 증감이라든지 뭐 정부회계, 뭐 세무회계, 그리고 뭐 합자회사 회계 뭐 등등 해가지고 다방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이후에 도메니코 만촌이라는 이제 학자가 복식기장 장부와 분계장이라는 책을 1940년도에 발간을 하게 됐는데, 심지어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생물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들어가 있고, 그의 다양한 산업의 기장의 형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생물자산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이 벌써 14세기, 15세기 이때부터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파치올리의 책이 이제 인기를 크게 얻지는 못했지만, 이 상업이 발달한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이 회계가 중요하게 되고, 또 당연히 이런 복식부기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매우 좀 중요시 여겼다라고도 전해집니다. 네, 뭐 1500년대 그 당시 얼마나 뭐 복식부기가 중요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1585년에 만들어진 요스트 아만의 목판으로 알려진 이제 상업의 알레고리라는 작품인데요. 지금도 브리티시 뮤지엄 사이트에서 가면 뭐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업의 중심지들과 뭐 상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모여서 한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뭐 양쪽 저울 아래에 뭐 영어로 이제 데빗 크레딧이라고 써 있고, 뭐 저울 사이에 있는 여신이 한 명 있는데, 이 발 아래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이게 바로 뭐 분계장이라는 책입니다. 또 이제 밑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뭐 분계를 기입하는 사무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의 문구를 보시면 마지막에 차변은 왼쪽에
대변은 오른쪽에 라는 문구가 써 있기도 해요. 대명제죠. 네. 그만큼 이제 복식부기가 당시 상업에서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것들을 좀 대중적으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뭐 오늘날 우리 회계 원리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부터 맞아요. 오늘날은 다를 게 없어. 똑같네요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회계 역사, 어원의 역사, 뭐 복식부기 언제 발견됐는지 정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봤는데 우리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 기원 보면 또 길지가 않아요. 네. 이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가 굉장히 큰 기술 발전을 하게 되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발전이 바로 이 철도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영 제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이 철도 산업에 집약되게 되는데요. 철도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철도 산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본을 좀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금융과 투자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를 이제 감시 감독할 체계도 부족했고 게다가 이제 이런 회계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뭐 생산률이라던가 가동률이라던가 심지어 이제 감가상각 이런 이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산, 인프라 자산을 숫자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철도 회사는 커가는데 이를 제대로 감시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죠. 네, 오늘날처럼 뭐 원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냐 이제 이런 개념도 없고 또 당시에 법체계나 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회계 정보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은폐해버리거나 심지어 이제 주가를 주식한 이런 이제 재무 사기, 회계 사기들이 굉장히 이제 만연했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로 여겨질 만큼 이런 이제 경제 부패가 만연하게 되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철도 기업가 데니얼 드루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투기하는 것은 약간 촛불에만 비춰보고 사는 거랑 같다라고 말할 지경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기업의 회계 정보나 기업 숫자를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딜레마를 빠지게 되는데 이런 철도회사의 자유방임을 이제 철퇴를 내리자니까 철도회사가 만약 무너져 버리면 국가 재정에도 위협이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냥 놔두자니 너무 이제 일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또 재정 누수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새롭게 생긴 직업이 바로 이 공인회계사입니다. 예.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시하고 또 이 거짓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국가의 어떤 공인된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 직업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회계사가 공식 규제자로 인정을 받는 순간.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와 이제 민간회계법인이 이때부터 결국은 이제 철도회사가 만든 이 철도회사의 회계 정보를 중심으로 회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하게 되고요. 이때가 이제 보통 1840년대, 50년대, 19세기 한 중반 정도 되는데 영국에서 이런 주요 회계법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생겨난 게 바로 오늘날 이제 빅4의 전신들이죠. 네, 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뭐 PwC의 전신, 그다음 딜로이트, 또 언스트의 영과 같은 이제 세계적인 회계법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탄생을 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이제 실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가 생긴 거는 한 1887년 정도라고 하고요. 또 참고로 한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1954년에 설립이 된 걸로 한 50년 정도의 갭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공인회계사의 탄생이 산업의 발전과 어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나왔다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 자체가 새삼 이 직업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뭐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재무제표의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매번 기업이나 숫자만 얘기하면서 또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한번 역사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재무제표 수다 떨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훈, 이동섭 회계사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